2021년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뿌려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윤 의원이 해당 돈 봉투들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청 논란 속에 미국에 가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악의가 없었다며 미국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이 조작됐다는 입장에 대해서 근거를 되묻자 더는 묻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강원도 진부령의 한 스키장이 문을 닫은 지 17년 동안 방치돼서 흉물처럼 변해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가 망가진 채로 방치된 이유를 밀착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의 돈봉투가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는데 먼저 연지환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 강래구 씨의 사무실 등 20여 곳입니다.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영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시켜요. 아니요, 여기 2021년 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돈봉투가 뿌려진 단서를 잡은 겁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윤 의원과 강 씨가 주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및 일반 대의원들에게 돈봉투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의원에게는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전체 돈의 규모와 전달 대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비상식적인 기획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서는 다릅니다. 돈봉투를 의미하는 대화에 윤관석 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무엇보다도 윤관석 의원 본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승열 PD입니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전당대회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송 의원 측근인 윤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사흘 뒤인 4월 27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 부총장이 10개의 돈봉투를 윤 의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됩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다음 날엔 5개의 봉투가 추가로 전달된 의혹도 제기됩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윤 의원이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모두 수도권과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취재진의 돈봉투 수수 의혹 질문에 당시 송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도 현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그러면 정작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당시 돈봉투가 오간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희가 취재해보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이 건네진 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그 사실이 공유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정근 씨 녹취 파일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이 전해진 시점은 지난 2021년 4월 27일과 28일입니다. 10개의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27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을 만나고 몇 시간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윤 전달했음이라고 보낸 겁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도 마찬가지.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윤 잘 전달이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보좌관은 송영길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겼던 핵심 측근입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의 휴대폰과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는 JTBC 취재진에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원회 계좌 이외의 방식으로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과 후원회가 아닌 통로를 통해 현직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당대회 후보 캠프는 선거 비용을 쓸 때 50만 원을 넘길 경우 계좌나 신용카드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전달된 현금의 출처와 행방,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돈봉투 사건을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정리를 하면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측에서 전당대회 때 소속, 그러니까 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 또는 뿌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녹취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예,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전당대회 일주일 전인 2021년 4월 24일에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말이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에게는 300만 원씩 줬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주는 겁니까? 국회의원도 이 당대표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한 명이 100표 이상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각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있고 예. 현역 국회의원은 이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직을 맡습니다. 예. 이 지역위원장이 100명이 넘는 지역 대의원을 뽑을 수 있고 또 관리를 합니다. 이 대의원들이 모두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예. 특히 민주당은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의 85% 비중을 주고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이 대의원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캠프로부터 돈을 받아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들에게 이번엔 누구누구를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물론 전당대회 투표도 자율 비밀 투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대의원들 표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 민주당뿐 아니라 대형 정당들의 오랜 관행입니다. 전당대회 당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대의원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누구를 당대표로 뽑자 이렇게 제안하고 그대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빨래 비누 때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돈봉투는 국회의원들만 받은 게 아니죠. 녹취 파일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 또 일반 대의원 등에게도 돈봉투를 준 정황들이 보이긴 합니다. 검찰도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표를 끌어올 수 있어서 돈봉투를 받은 당직자들을 모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돈봉투가 수십 개 살포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봉투가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의문이 그러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 또 다른 갈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그 많은 현금을 누가 어디서 마련했느냐 이건데요. 예. 현재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지만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수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는 과거,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바가 있었죠. 네,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인데요.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 한나라당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의장도 당시에는 관행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는데요.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법원이 사업가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도 형량이 1년 더 많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강릉에서 난 큰 불로 주민 1명이 숨지고 축구장 530개 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민가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 큽니다. 태풍급의 강한 바람 속에서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과 진화대원들은 아직 잔불을 정리하며 남은 불씨가 없는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벌건 불이 산길 아래 나무를 태웁니다. 강한 바람을 탄 불은 금세 길을 건너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제 강릉 산불이 시작된 시루봉입니다. 멀지 않은 경포대 주변까지 금세 연기가 퍼집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불이 붙을까 진화대원들은 물을 뿌립니다. 다가오는 불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뭔가 우리 집처럼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날아가는 헬기는 기우뚱 방향이 틀어집니다. 기체는 위태롭게 위아래 흔들립니다. 수면 가까이 내려가 물을 길어 올리는 순간은 20년 경력 베테랑도 긴장했습니다. 담수를 해서 이륙할 때 보면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공기가 좌우 상하로 막 요동을 치거든요. 산불을 잡는 주 전력은 소방 헬기. 하지만 어제 강풍에 헬기를 띄울 수 없었습니다. 불이 난 뒤 6시간 넘게 대기만 했습니다. 태풍급 강풍이 조금 잦아들자 바로 투입됐지만 그 순간에도 초속 20m를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락 위험은 여전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불이 옮겨 붙을지 모르는 상황, 대원들은 주택 가스통을 들어 옮깁니다. 불길이 다가오지만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데이고 찔리는 걸 마다하지 않은 사투와 비 덕에 8시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사이 40곳에서 불이 다시 붙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심하고 건조해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강릉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어제 산불은 딱 열흘 전 충남 홍성에서 났던 산불과 꼭 닮아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낮은 구릉지 지대라는 지형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내용은 조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1시간여 만에 2.6km 거리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에 분 강풍이 원인이었지만 강원도 특유의 바람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 위력을 더합니다. 고온 건조한 데다 세기는 태풍 수준인 이른바 양간지풍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 산불은 강풍의 끊긴 전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흘 전 홍성 산불 때도 초속 13m 바람이 불었습니다. 둘 다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구릉지에서 불이 난 게 피해를 키웠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구릉지는 해발고도 200에서 600m로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입니다. 산불이 나면 바람을 타고 불똥이 날아다니는데 높은 산이 아닌 구릉지에선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근처에 민가와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불똥이 바로 민가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1km, 2km까지 날아가면서 중간중간 불똥을 떨어뜨리면서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산불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산이 낮으면 불길이 민가로 접근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결국 지형적인 특성과 강한 바람이 만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틀째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급히 대피했다가 오늘에야 다 타버린 집을 본 주민들도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지금 대피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재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 걱정과 한숨 또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비교적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 아레나 체육관에는 어제부터 이재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급히 대피했다가 오늘 다 타버린 집을 본 이재민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이곳엔 텐트가 150여 개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배정된 텐트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2평 남짓한 작은 크기입니다. 성인 4명이 누우면 꽉 찰 만큼 좁은데요. 이 텐트 안에서 언제까지 지내야 하는지 몰라서 이재민들은 불안감을 더욱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진 기자가 오늘 종일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또 이재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죠?
네, 불길이 지나간 곳은 참담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진 경포 해변 쪽은 펜션과 숙박업소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77살 최군자 씨도 펜션에서 살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이 완전히 타면서 일터도 또 삶의 터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5월까지 예약이 다 차 있었는데 오늘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돌려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심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 슬퍼요, 슬퍼.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도 밤을 잠을 자니 이 산불 벌건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눈을 감으니까 이 산이 그냥 시뻘건 거예요, 그냥. 네, 끝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는데 이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힘든 주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전기와 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언제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제대로 된 복구가 가능할지도 현재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릉에서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우리 안보실 도청 의혹 소식입니다. 지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 기자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며 도청 의혹을 받는 미국을 두둔했습니다. 당장 선한 도청이 있는 거냐는 반문이 여당에서도 나왔는데 질문이 계속되자 같은 걸 묻지 말라며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을 허용하지 않은 이상 국내에서 이뤄진 모든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악의가 없었다는 말로 미국을 감싼 겁니다. 정작 미국 측에선 도청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출국 전 김 차장은 유출된 문건에 대한 조작서를 제기했습니다.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이번 방미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의제 조율을 위한 것이지만 이날 문건 조작에 대한 질문만 이어졌습니다. 조작된 부분이 도청 의혹을 받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 부분이냐고 묻는 말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후 관련된 질문은 아예 차단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3박 5일 일정 동안 김 차장은 국빈 방문 관련 워싱턴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지만 도청 의혹에 대한 논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예,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상당히 신경적인 반응도 보였는데요.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김태효 차장이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일단 악의적인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어제 오늘 김 차장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든 의문인데 김태효 차장 얘기가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악의 여부는 별도로 치고 뭐뭐를 했다. 이 했다는 건 도청을 미국이 했다. 그 얘기 아닌가요?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김태효 차장은 이 도청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도청이 있었다면, 실제 있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로 이 악의적인 의도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동맹 간의 신뢰 위반 행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의는 없었다는 표현으로 미국을 두둔하면서 이 도청 관련 논란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일단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히는데 정작 미국은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We take this very seriously.
네, 그러니까 아직 미국조차 이번 사태의 진상을 공식 결론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오히려 사안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셈입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바뀌는 것도 조금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주권 국가로서 그런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당당하게 미국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출된 문건도 문건이지만 이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더 심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사례 본질은 도청당했다 이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도청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주권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 미국과 직접적인 이 안보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5개 국가,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중 하나인 호주에서도 이 정부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호주 정부도 미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issue of maintaining the security of information is critical to the trust and confidence across allies and partners. 네, 유출된 문건엔 우리 안보실 관계자의 그런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산 포탄 수송 일정표까지 포함된 걸로 알려지는데요. 예. 이 도청이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이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희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무사의 도청 수법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과거에도 도청 장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도청을 당한 쪽은 당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병헌 씨를 잡겠다며 감청 장비를 배치한 지도가 포함됐습니다. 장비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도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장비를 배치하고 요트장과 아파트를 감청했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그런데 엿들은 내용을 살펴보니 유병헌 씨와 관계없는 주변 영화관, 놀이동산, 공사장 등에서 오간 민간인들의 대화만 나와 있습니다. 주변 경찰과 공항, 택시 등을 시간대별로 엿듣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에서 감청을 담당했던 전직 요원은 정보가 필요한 주변을 무차별로 도청하는 게 과거 기무사의 수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지목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개이만 주변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그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내용만 이렇게 모아서 휴메이트 정보를 붙이면서 시민의 조각들을 만드는 거죠. 정보를 캐내고 싶은 목표물에 주변 대화 조각을 모으고 따로 갖고 있던 정보를 더해 기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도청 수법에 대응해 주변까지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도청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청 당한 사람은 그게 본인이 한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JTBC 유선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의원 300명 전원이 모여서 토론하는 전원위는 20년 만입니다. 민감한 선거제를 두고 난상 토론을 예상했지만 회의장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하루 회의가 열린 4시간 동안 의원석을 지켜봤습니다. 초반에 북적이던 회의장이 시간이 갈수록 비어갑니다. 중간중간 의원들이 오가다 80여 명만 자리를 지킨 채 회의가 끝납니다. 사흘째인 오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야 대표 모두 외부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장 곳곳이 비었습니다. 딴짓을 하거나 조는 모습도 보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무관한 발언으로 제지당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포갑적 독재가 극에 달했던 양경숙 의원님, 박정희 유신 정권의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조한 참석률에 토론 과정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전원위를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이걸 수렴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무슨 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의원들 사이에선 개인 의견만 무질서하게 쏟아지고 있다며 전원위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없었죠.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30년 동안 집행이 안 됐으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선고를 받고 30년이 거의 다 된 사형수가 있는데 법무부가 이 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시의 왕곡회관이라는 건물에서 불이 나 1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당시 30대 원모 씨가 신도인 아내와 다투다 불을 지른 겁니다.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됐지만 그 후로 사형 대기자로 생활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만으로 꼭 30년이 됩니다. 원 씨가 2년 전에 지인에게 보낸 손편지입니다. 선고를 받은 날짜에서 시작해 사형 집행 시효인 30년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에 30년이 지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사형 집행 시효가 지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잡아둘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갇혀있는 동안은 시효로 계산이 안 되긴 하지만 해석에 따른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원 씨를 비롯해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59명의 집행 시효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정부가 학교 폭력의 근절 방안으로 학폭 기록을 4년 동안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고1이 대학에 가는 2026년부터는 대입 정시에도 반영됩니다. 이매은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은 졸업 직전 삭제됐습니다. 원래 졸업한 뒤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지울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우선 전학 등 학폭 기록은 4년 동안 남기기로 했습니다. 졸업 전 지울 순 있지만 피해 학생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처럼 시간 끌기를 막기 위해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대입 수시와 달리 정시엔 학교 폭력 기록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1이 대학에 가는 2026년부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될 만큼 감점이 안 되면 효과는 없습니다. 부족한 건 또 있습니다. 동의서를 이유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2차 피해 우려도 있고요. 소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번 대책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현재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제주도조차 매우 나쁨 기준의 4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올봄 들어서 가장 심했는데 내일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도 남산타워도 모래먼지 속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자동차에서도 누런 모래가 묻어나옵니다. 코에 먼지가 끼는 느낌? 네, 좀 숨쉬기 힘들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선 깨끗한 공기와 황사가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파란 대기 상층 아래로 모래먼지가 자욱합니다. 미세먼지랑 황사 농도가 좀 짙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오늘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최고 379 마이크로그램, 광주는 최고 467 마이크로그램, 대구는 508 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올랐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도는 59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넘어온 뒤 그대로 한반도에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찾아온 고기압 탓입니다. 서울에서 예정됐던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가 취소된 건 2021년 5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이 오늘만큼 나쁠 걸로 예상됩니다. 몽골 남부나 중국 내이멍구에서 황사가 더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한반도로 들어온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해 모레까지 영향을 줄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다가 2달 전쯤에 숨진 11살 이시우 군입니다. 아이의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요. 저희는 시우 군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서 더 살펴봤습니다.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맞았던 아이가 왜 그렇게 자신을 탓하기만 했던 건지 신진 기자가 그 마음을 따라가 봤습니다. 다리에만 232개의 상처가, 온몸엔 쇠봉과 막대기로 맞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숨진 이시우 군 모습입니다.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걸음은 힘들고 음식 먹는 모습은 넋이 나간 듯합니다. 단지 많이 맞아서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시우는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42번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붓 어머니와 친부가 함께였습니다. 학대 도구였던 성경 필사를 제 시간에 못해 폭행당한 다음 날. 시우는 저만 집중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며 자책합니다. 숨지기 3주 전 1월 16일 마지막 기록. 학대가 심해지면서 피부가 괴사하고 통증으로 잠도 잘 못 자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는 괜찮게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제가 자꾸 거짓말해서 엄마가 속상해한다고 말합니다.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아이. 사탕, 귤, 이복동생 비타민을 먹었다며 자신을 꾸짖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학대하는 본인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시우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동생이 잘 때 시우가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한다며 아이를 악마화합니다. 의붓 어머니는 여전히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시우의 의붓 어머니와 친아버지는 시우를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멀리 떨어진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진 기자입니다. 의붓 어머니와 친부는 2018년 9월 시우를 정신과에 데려갑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이란 이유였습니다. ADHD 약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인천 집에서 26km 떨어진 안양에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보름 전에도 정신과에서 ADHD 약과 조현병, 환각, 망상에 처방하는 조현병 약을 처방한 것들을 그 의무 기록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약은 점점 증량되었고 전문가들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낙인을 찍음으로써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런 줄거리를 만들기 위해일 수도 있겠다. 재혼 가정이란 정보는 알리지 않았고 아이의 문제 행동만 선택적으로 알렸습니다. 시우를 나쁜 아이로 만든 겁니다. 아파서 못 자고 신음할 정도로 학대당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한 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심리적 노예 상태인 거잖아요. 나의 생사 여탈권이 나의 목숨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 부모인 거고. 검찰은 시우가 겪은 학대 행위 40건 가운데 9건을 정서적 학대로 봤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 속에서 지낸 거죠. 정서학대는 훨씬 더 깊고 심각한 영향을 남기기가 쉽고 의붓 어머니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은 내일 열립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강원도 진부령에 있는 한 스키장이 문 닫은 지 17년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폐허처럼 변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대는 정부가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지영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줄기가 위험을 뽐내는 곳 강원도 진부령 마산봉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 중 하나인데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들어섰던 스키장은 30여 년간 영업을 하다 지난 2006년 문을 닫았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문을 닫은 스키 렌탈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낡은 간판과 안에 남겨진 스키 용품들이 이곳에 스키장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키장은 영업을 멈춘 이후 17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원래 이 건물이 스키장 리프트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슬로프 높은 곳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지금은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며 이렇게 땅이 훼손됐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건 물론 나무들도 모두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리조트로 쓰던 건물은 흉가처럼 변했습니다. 그때 좋았지, 많이. 지금은 다 거의 폐허가 되고 없지만 지금 참 답답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강원도 진부령 일대는 스키장 부지를 빼면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경관과 산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도를 보면 커다란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스키장이 있던 자리에만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보호구역이 지정될 당시 이미 스키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였고 또 개인 땅이 대부분이라 강제로 편입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2006년 스키장이 문을 닫은 뒤에도 이 지역에 골프장이나 풍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개발 계획들이 나왔는데 모두 무산됐습니다. 6번이나 7번을 다른 업체로 자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폐허까지 간 거예요. 그러는 사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자연복원은 더뎌졌습니다. 생태계가 매우 양호하고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사 유실을 방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생태 복원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 전 산림청 조사에서 이곳은 백두대간에서 복원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착 식물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복구도 사실 전면적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돈이었었는데 복원은 다 못할지도 모르겠고 일부 필요한 구간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최근 정부가 소유한 땅에 나무를 조금 심긴 했지만 옛 모습을 찾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복구가 시작됐다면 지금쯤 이 땅엔 푸른 새싹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개발만 찾다 사라진 백두대간 마산봉 자락의 잃어버린 17년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박지영입니다. 폐업한 한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 수만 건이 쓰레기처럼 방치돼 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진료 기록부터 마약류 관리 대장까지 있습니다. 이곳은 폐업한 병원의 원무과가 있던 곳입니다. 이 안 검진 정보를 포함한 민감 의료 정보 수만 건이 이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병원이 폐업한 이후에도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2015년 문을 닫은 16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8년이나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펜스는 없었던가.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었대.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또 어떻게 이러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행 의료법상 폐업병원의 의료 기록은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는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아직 일신대로 제출을 다 되었어요. 최근 처음 신고가 있었지만 사진만 보고 일부 서류는 파기하라고 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범을 조사한 결과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어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누군가 들어와서 카운터를 뒤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었습니다. 본사가 아닌 다른 데서 식재료를 산 게 아닌지 불시 점검을 한 거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 갑질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소고기 프랜차이즈인 이차돌의 한 가맹점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카운터 서랍을 열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5시 오픈인데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 이제 항상 그 경기 해제해놔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본사 바이저가 그거를 알고 미리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가맹점 주인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본사 직원은 불시 점검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고기를 산 건 아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가맹점 주인은 겁부터 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리고 식당 한 지가 이제 처음이라서 저도 원래 본사에서 일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차돌 측은 불시 점검이 본사의 권리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갑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을 방문 점검할 땐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영업시간에 점주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본사가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있지만 의뢰 입장인 가맹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긴 쉽지 않습니다. 이차돌 본사는 고기를 가맹점에 비싸게 판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술 취해 몰던 차에 치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를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가 U자를 그리며 방향을 바꿉니다. 중앙선을 넘더니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마주오던 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만취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나온 음주운전자, 바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듭니다. 경찰이 붙잡자 욕설을 퍼붓습니다. 위험해요. 하지 마요. 인도로 끌고 갔지만 난동은 이어집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사고 현장. 30대 남성이 혼자 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차량이 불꽃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이 남성은 피할 새 없이 부딪힙니다. 차량엔 20대 친구 둘이 타고 있었는데 둘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주 사망에 대한 엄중한 벌을 강력하게. 비극이 반복되지만 음주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화성에 홀로 남은 식물공학자가 감자를 심고 끝내 싹을 틔워내는 영화 속 장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런 실험에 나섰는데요. 화성을 본떠 만든 공간에서 1년을 살게 될 지구인들도 싹을 틔울 수 있을지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So they will, during some periods, have the opportunity to grow some crops, and they will be able to consume those crops. So it would be like salad type of crops, so pick and eat, leafy greens, tomatoes, things like that. 지난달 30일 충북 제천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꺼졌지만 당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었죠. 김 지사 측은 당시에 술자리엔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진들과 함께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희 충청북도 의원이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영환 지사가
폭탄주를 20잔 정도 마셨고 잔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여러 번 원샷을 한 증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한 모임에서 김명환 지사가 술잔을 들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 자리도 여러 번 옮긴 것 같고요. 김 지사 측은 당시에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얼굴은 꽤 붉어 보입니다. 이렇게 붉을 때는 술을 마셨거나 부끄럽거나 원래 붉거나 등등인데 일단 술을 마셨다면 산불 때 술자리 문제에 이어서 거짓말 논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청북도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주 20잔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두 잔을 마셨다. 처음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취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도지사가 아닌 분의 말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이켜보면 중앙당 대변인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이 지난 1일 김명환 지사 측의 입장으로 김명환 지사는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언론에 밝혔다. 그런데도 가짜뉴스가 있고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북도 대변인의 한 말과 비교를 하면 2잔은 마셨다고 했는데 술 마셨다는 도지사 본인이 가짜뉴스가 되는 건가요? 처음 취재 과정부터 충북도는 사실 솔직하게 대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기사가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인데요. 제가 취재 과정을 좀 들었는데 처음부터 산불인데 도지사께서 술자리에 참석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도지사 측에서 술집이 아니라 찻집이다라고 했다가 그런데 그 장소가 땡땡땡 취한 밤인데 여기가 술집 아닌가요? 라고 묻자 그때서야 술집엔 갔지만 물만 마셨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 게임인데 이때쯤 많은 분들이 CCTV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텐데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CCTV는 삭제됐다고 합니다. 산불의 술자리는 사실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만일 도지사가 거짓말이라면 이건 위험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선 음주운전 줄이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시동 잠금 장치에 대해서 오원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